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고졸검정고시 도덕 과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네, 도덕은 흔히 학생들이 굉장히 공부 안 해도 만점 받는 과목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혀 공부를 안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일곱 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도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니까 한번 쭉 들어두고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도덕은 보통 이제 이게 윤리학이라고 그래요. 학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규범 윤리학,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범 윤리학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이에요. 그 도덕의 보편적 원리가 무엇이냐 이걸 공부하는 게 규범 윤리학입니다. 그 다음에 메타 윤리학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혹시 메타포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게 이제 은유라는 건데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착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착한 사람이다 그러면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다음에 친구들의 말을 잘 따라주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사실 착하다는 건 원래 의미는 그거하고 조금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어떤 그 언어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이런 걸 따져보는 걸 메타 윤리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술 윤리학은 기술이 이게 테크닉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기술 라이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 관습, 우리가 지금 이제 도덕 윤리로서 따르는 것은 전통적으로 과거부터 쭉 이렇게 해왔던 걸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서술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술 윤리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규범 윤리학부터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론 윤리,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덕 또 이제 그 학문적으로 이론을 갖다 정립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걸 갖다 이론 윤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공리주의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쾌락과 행복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에게 고통과 불행을 주는 것은 그거는 옳은 게 아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쾌락과 행복을 주는 게 중요하다. 그걸. 그래서 유용성이라고 합니다. 유용성. 우리에게 정말 쓸모 있는 거, 도움이 되는 거. 그리고 동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결과를 중시하는 거지. 알겠죠?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능하면 가장 많은 행복을 줄 수 있는 거. 그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그러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한 개인을 위한 것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 대표적인 사람이 벤덤입니다. 제레미 벤덤, 양적 공리주의. 그래서 벤덤은 양적, 양을 갖다 많이 따졌고, 그 다음에 밀은 질적 공리주의. 아시겠죠? 예, 요거 공리주의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덕윤리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간. 그래서 우리는 되게 이제 사회의 한 공동체 구성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품성과 덕이 바로 그 사회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개개인의 품성과 덕이.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를 한 내용입니다. 덕윤리 잘 알아두시고 의무론적 윤리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칸트, 음, 선의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조건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언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따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거. 이게 자연법. 알겠죠? 그래서 이것과 비교되는 개념이 이제 윤리적 상대주의예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칸트가 말한 윤리적 절대주의와 비교되는 개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설은 윤리적 절대주의입니다. 응보주의, 인과응보, 자신의 행위에 책임지는 자율적 주체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알겠죠? 그래서 응보주의는 인과응보를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응보주의와 비교되는 개념이 온종주의입니다. 교정주의. 비록 잘못은 했지만 기회를 주는 거죠.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이제 온정주의, 교정주의,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응용윤리, 실천윤리는 뭐냐면은 이게 세상이 자꾸 변하면서 우리가 이제 윤리적인 것도 이제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달과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다원주의 사회가 되면서 현실적 삶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던 윤리가 자꾸 생긴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 그다음에 가치관 이런 게 많이 바뀌었죠. 첫 번째 환경윤리. 이것은 과거에는 없었던 윤리입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류 공동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런 윤리라는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정복지향적 자연관은 뭐냐면은 인간 중심적 자연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게 아는 것이 힘이다거든요. 그래서 이건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그것은 자연에 대해서 많이 알면 할수록 우리가 자연을 잘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정복지향적 자연관의 바탕을 둔 말입니다. 또 이것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 지상주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런 그 환경 문제 이런 것도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소 이제 교만한 태도죠. 그다음에 생태 중심적 자연관은 우리의 전통적 자연관과 관련이 있고 고수래 아니면 고시래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나가서 이제 반일, 들일을 할 때 그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걸 좀 이렇게 들판에다 던져두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 중심적 자연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은 환경 보호도 해야 된다. 현 세대도 물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만은 미래 세대를 배려를 한 고려를 한 그런 발전 방향을 그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그다음에 생명윤리. 이것도 과거에는 없었던 윤리예요. 그래서 생명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윤리적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불치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안락사 문제, 그다음에 낙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 그런 낙태 문제 이것이 생명윤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잘못 그 이용이 되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고 생명이 상품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기술이 악용이 되고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가족윤리, 결혼과 부부,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족 간의 윤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가치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국가할 때 국가의 가짜가 가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대부분의 사람은 가정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심신이 안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호텔에 있다 하더라도 그 집이 제일 편해요,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도덕교육.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그러죠. 그래서 도덕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문화가 전승되는 공간입니다. 자, 부부윤리. 부부 간에는 이제 신의가 있어야죠. 서로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다음에 평등. 뭐 남편이 위고 아내는 아래다. 그건 옛날 얘기고. 근데 서로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죠. 그리고 고정된 성 역할은 없다. 아내가 더 능력이 있으면 나가서 돈을 벌고 뭐 또 남편이 가정 이끌어가는 그 주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고정된 성 역할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성윤리는 성의 자기 결정권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제 성이라는 게 자꾸 상품화되죠. 그래서 모든 것에 어떤 이런 성이 등장을 하면서 성을 이용한 어떤 상품 선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그래서 성차별과 양성평등, 그래서 성적 소수자 문제 이런 거에 관한 게 성윤리입니다.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이제 자꾸 발전하면서 나중에 이제 자결권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하는 성적 행동을 할 자유도 있지만은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을 거부할 자유도 있다.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성의 가치는 생시적 가치, 자녀를 출산한다. 알겠죠? 생식이라는 게 이세를 자꾸 낳아서 번성해 나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쾌락적 가치, 절제 없는 쾌락은 불쾌감과 고통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이런 걸 쾌락의 역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쾌락만 추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결국에 가선 더 자극적인 쾌락을 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마약 중독자가 결국엔 이제 폐인이 되는 이유가 이제 그래서 그런 거죠. 또 자유주의, 어떤 성적인 행동을 할 자유가 있다. 그런 거 의미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 쾌락적 가치를 많이 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인격적 가치, 사랑하는 사람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성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성에 관한 관점, 보수주의는 합법적인 성관계만 인정을 한다. 알겠죠? 예.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는 성이 되면 자발적 동의가 있는 한 뭐 누구하고도 성적인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랑 없는 성관계도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자유주의입니다. 근데 정보윤리, 정보윤리는 보통 이제 문제점을 많이 이제 시험에 출제를 하는데 사생활 침해 문제, 사이버 폭력, 그다음에 은둔형 외톨이, 게임 중독, 정보 홍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AI가 더 발달하면서 가짜 뭐 정보,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런 정보 홍수 문제, 그다음에 해킹 문제. 그러니까 사이버 윤리의 원칙은 자율성, 선행, 정의다. 알겠죠? 자율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 그러니까 남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거 이런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선행을 해야 된다. 사이버상에서도 그다음에 정의롭게. 그다음에 이칠 권리는 온라인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 요구할 권리이다. 그래서 이게 온라인에 한번 잘못된 정보가 올라가면 그 정보를 삭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요구할 권리를 이칠 권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윤리, 공정한 분배, 부정부패, 사회제도의 공정성, 시민의 사회 참여에 관한 게 바로 사회윤리이다. 그다음에 책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그 책 중에 하나가 그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예요. 그래서 미국의 사회학자 니버가 쓴 내용인데 개인의 선한 의지만으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사회 정책과 법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집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빠인데 직장에 가면 나쁜 아빠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 직장의 어떤 이윤 추구라든지 그 직장의 여러 가지 논리에 따라서 거기에 순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사실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시민 불복종 운동 쏘로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부의 정책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시민 저항 운동이다. 그래서 이거는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당해야만 되고, 공공의 성격을 띄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폭력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행동을 했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되고, 본인이 처벌을 받을 걸 감수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민 불복종 운동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로는 간디의 소금 행진, 마틴 루터 킹의 흑인 차별 철폐 운동, 소로의 세금 납부 거부 운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의 원인은 대개 첫 번째가 이해관계입니다. 누구한테는 이익이 되고 누구한테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근데 신념의 차이, 그다음에 가치관의 차이, 그다음에 왜곡된 정보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또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속담 중에 하나가 속담이 이제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는다. 이것은 갈등이라는 것이 뭐 어떤 인간관계건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잘 해결이 되면 더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다는 거, 발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는다. 근데 직업윤리입니다. 직업윤리는 장인정신. 장인정신은 뭐냐면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그런 정신이에요. 그 다음에 소명의식. 이거는 이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하나님이 너는 이런 일을 해라 하고선 이제 그 어떤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맡은 일에 불만 갖지 말고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거죠. 소명의식.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칼백 켈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강조를 한 내용입니다. 직업 소명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한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띄어야죠. 그리고 기본 바탕에 인간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대의식, 내가 하는 행동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이런 게 바로 직업윤리입니다. 평화윤리는 이제 전쟁, 핵 이런 게 나오면 평화윤리고, 그다음에 문화윤리는 예술과 외설에 관한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예술을 가장한 외설이 굉장히 많죠. 또 그 경계를 구별하기 어려울 때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의 다양성, 그다음에 다문화 사회 이런 것이 문화윤리입니다. 자, 문화의 특징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보편성을 띈다. 그러니까 어느 사회하고 비슷한 것이 있어요. 시대와 장소를 떠나서. 그 다음에 비슷한 것 같다면서도 굉장히 다양하고 특수하고 근데 상대적인 게 있습니다. 알겠죠? 자, 자문화 중심주의는 보통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 이게 대표적인 게 나치즘, 중화 사상이 있습니다. 내 문화가 최고이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뜻이 뭐냐면 세계 중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통 이런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지면은 그 문화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문화가 최고이기 때문에 남의 것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퇴보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사대주의는 반대입니다. 다른 문화를 무조건 숭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조선의 천화도. 천화도는 이제 세계 지도인데 세계 지도를 어떻게 그렸냐면 중심에 이제 중국을 그렸어요. 그리고 조선을 굉장히 크게 그리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라든지 유럽을 조그맣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계는 이렇지가 않거든요. 실제로는 이게 이제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조선의 일부 선비들은 소중화 사상을 가졌어요. 작은 중국이 되기를 원했다. 알겠죠? 근데 문화상대주의는 가장 바람직한 문화 이해의 태도죠. 문화상대주의. 그래서 문화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 그래서 문화에는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를 뿐이다. 그렇지만 문화상대주의라 하더라도 극단적인 문화상대주의는 이것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대개 힌두교나 이슬람교권에서 보통 이제 여자들이 많은 희생을 당하는 게 바로 명예살인이죠. 그다음에 다문화 이론은 이제 과거에는 용광로 이론이었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그 미국에 오면은 용광로에 들어가서 다 녹듯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자이크 이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당에 가면 모자이크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멀리서 보면 그 하나하나가 다 섞여서 이제 멋진 그림을 어떤 그 작품을 만드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샐러드 볼 이론은 평등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샐러드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과일, 야채들이 버무려져서 맛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야채가 거기서 뭐 더 주류고 어떤 과일이 비주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평등의 바탕을 둔 거고. 근데 요즘은 이제 국수 대접 이론이에요. 그래서 주류 문화가 있고 엄연히 비주류 문화가 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국수라는 것은 국수가 빠지면 그건 국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수가 이게 주류 문화를 얘기하는 거고 이 국수에다가 어떤 고명을 얹느냐, 어떤 양념을 하느냐, 어떤 국물을 그 더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국수 맛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 다문화 사회라 하더라도 주류 문화가 엄연히 있고 그다음에 비주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관용, 똘레랑스. 그러니까 영어로는 톨러런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프랑스어로는 똘레랑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제 서로 증오하고 혐오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뭐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찬성하는 거, 뭐 이런 게 굉장히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어떤 태도입니다. 관용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도 물론 관용이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알겠죠?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는 이제 보통 이제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단 하나 대한 문화로서는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에 아직 물들지 않은 그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저항의 문화. 그래서 청소년들은 보통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것을 굉장히 우월시하고 영웅시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미성숙하다. 왜? 이것은 이제 기성세대를 따라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든지 그게 옳은 것이건 그른 것이건 간에 무조건 따라서 하려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비행을 또 우월시하고 영웅시하는 게 있어요. 비행의 문화. 근데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하죠. 또 감각지향적 문화, 오감각을 지향하는 문화가 발달돼 있고 또 입시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되게 이제 청소년들에게 되게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이제 대학 들어가서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되게 이게 미루는 거예요, 뒤로. 그래서 입시를 굉장히 그 위주로 하는 그런 게 있다. 그다음에 이제 윤리적 소비. 그래서 소비자가 윤리적인 가치 판단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나 동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친환경 소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 해를 끼치는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노동자를 갖다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불매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소비자 운동을 펼치죠. 그다음에 공정무역, 제3세계 노동자 생산자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소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노동 착취라든지 아주 값싸게 그 원자재를 들여다가 여기서 이제 비싸게 팔고 이런 걸 갖다 이제 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지와 기업의 횡포를 견제하는 것이다. 윤리적 소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예술과 도덕의 관계입니다. 신미주의는 예술지상주의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술을 위한 예술이고 순수한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만이 그것만 하면 된다. 이게 이제 신미주의입니다. 그다음에 도덕주의는 예술도 우리 사회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의 사회성을 강조하고 예술도 도덕적 교훈을 줘야 된다. 윤리적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공자님은 예술은 인간의 품성 도약에 기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에서 사람이 서고 악에서 사람이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예, 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서양에서 음악, 악기 교육을 중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유는 소극적 자유가 있고 적극적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소극적 자유는 방해하지 않는 거, 간섭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노숙자가 가장 소극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왜? 아무도 아침에 깨우지 않아요. 뭐 밥 먹어라, 씻어라, 뭐 공부해라, 뭐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도 하고 하는 이유는 적극적 자유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겠죠? 자, 도덕적 추론은 보통 우리가 이제 3단 논법이라고 하는데 도덕 원리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나쁘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도덕 원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적으로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A가 B의 물건을 훔쳤다. 그럼 이거는 도덕 원리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도덕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A는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걸 도덕적 추론이라 합니다. 자, 도덕 원리를 검사하는 방법은 포석 검사. 자, 어떤 도덕 원리가 상위 원리에 포함되는가 이렇게 돼 있죠. 그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인터넷상에서 어떤 그 논문을 표절한다든지 레포트를 갖다가 이제 그 짜집기해서 제출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대학교에 이제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그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런 지적 재산권을 훔치는 거는 우리가 무감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남의 지식을 훔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어떤 도덕 원리가 상위 원리에 포함되는지를 따져보면은 금세 판단이 쓴다는 거예요. 그게 포석 검사입니다. 자, 보편화 결과 검사는 뭐냐면은 모두에게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통 위반을 했다, 음주운전을 했다. 근데 한 번만 봐달라. 뭐 부득이한 일이 있었다, 뭐 속상한 일이 있었다, 뭐 저기 회사에서 해고됐다. 뭐 그래서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면은 그 보통 경찰관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을 그런 사정을 다 봐주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편화 결과 검사입니다. 알겠죠? 또 역할 교환 검사는 이제 보통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자신에게 적용이 돼도 그 말에 동의할 수 있는지 그걸 따져보면 벌써 판단이 쓴다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되겠구나. 나는 싫어. 이렇게 반응이 벌써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반증 사례 검사는 상대방이 제시한 도덕 원리의 근거에 맞지 않는 사례를 갖다 제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당신이 말한 도덕 원리는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입니다. 롤스는 해외 원조라는 것은 도덕적 의무다. 그리고 어려움에 빠진 나라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싱어는 보편적 인류애다. 공리주의적 입장, 가장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시켜야 된다. 그래서 롤스와 싱어는 보통 해외 원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노직은 뭐라 그랬냐면 원조는 자상행위다.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 자율적 선택이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을 강조를 한 사람입니다. 노직. 네, 롤스의 정의론, 무지의 배일에 가려지는 원초적인 입장이다. 그러니까 무지의 배일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전혀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올바른 원칙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많이 배운 사람인지 적게 배운 사람인지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원칙을 정하는 게 옳다는 거죠. 그리고 제1의 원칙은 뭐냐면 누구에게든지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래서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자유를 최대한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 공정하게 주어지는 거죠. 대부분은. 그게 제1의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보면 어떤 사람은 잘 인간답게 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이 생기죠. 그때 이제 최소 수혜자에게 가능하면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 이게 이제 차등의 원칙입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절차적 정의는 상호 간의 합의와 이제 공정한 절차를 통해 발생하는 결과는 정당하다. 그러니까 서로 합의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그거는 정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가 투명하면 결과를 승복을 해야 된다. 자, 분배적 정의는 절차적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나눠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프롬의 그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에릭 프롬. 그래서 사랑은 끊임없이 학습하고 노력하여 개발되는 기술이다. 우리는 사랑을 저절로 한다고 저절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우리가 나름 학습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랑의 구성 요소는 보호. 상대방을 보호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지고 자기가 한 말, 한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배려윤리, 길리건과 나딩스인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윤리라는 것은 보통 이성, 정의 중심입니다. 뭐뭐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게 남성적인 윤리예요, 보통 이런 것이. 그래서 이성, 정의 중심의 윤리에 대한 대안으로. 근데 우리가 이런 이성, 정의 중심의 윤리로서 사회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비행 청소년이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옳고 그른 거 그런 걸 몰라서 걔네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그런 것도 물론 이제 심어주는 게 중요하지만 공감 배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버지는 이성 중심, 이성 정의 중심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어머니는 보통 공감 배려.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이해를 해주고 배려를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성적 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성 정의 중심의 윤리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공감, 배려 중심의 윤리로 조금 밖에 이 어떤 사회적인 윤리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문제 해결은 배려적 사고, 공감.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면 이런 그 배려적 사고, 공감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훨씬 이제 의지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그래서 그런 거죠. 담론윤리, 하버마스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비판과 어떤 평등한 관계에서 이제 의사소통을 해야만 이게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 존중하는 마음, 그다음에 이해 가능성,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고, 참된 명제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죠. 그다음에 규범적 정당성, 그다음에 진실한 태도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책임윤리는 요나스. 그래서 도덕은 이렇게 그 인물 때문에 많이 틀려요. 그래서 그 인물을 갖다 잘 가려서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어떤 인물이 이런 말을 했는지 그걸 갖다 좀 구별하면은 이건 뭐 100점 맞는데 그렇게 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과학기술의 발달과 윤리적 공백.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발달이 윤리적인 어떤 그 발전보다 훨씬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견하거나 의도치 않았던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노벨입니다. 노벨의 다이너마이트. 노벨이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갖다 만든 이유는 광산 노동자들의 어떤 그걸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결국은 이제 전쟁 무기로 많이 쓰였잖아요. 좀 쓰이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노벨상 이런 제도를 만들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과학자들은 항상 미래 세대와 생태계에 대한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된다. 예견하거나 의도치 않았던 결과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자기 과학 기술을 연구한다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만 인간의 존속 가능성이 있다. 근데 평화는 이제 갈등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 평화는 폭력이 없는 상태예요. 싸우지 않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적극적 평화입니다. 그래서 뭐 부부간에도 싸우지 않는다고 평화로운 집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서로 구조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예요. 뭐 남녀 간의 차별이 있다든지 뭐 어른과 아이 간에 지나치게 어떤 그 위계 질서 이런 것도 전부 구조적인 폭력이거든요. 문화적 폭력 이런 게 없는 걸 적극적 평화라고 합니다. 자, 국제 관계는 이제 현실주의가 있고 이상주의가 있는데 지금 미국이 이제 이란을 폭격했다든지 뭐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 간의 전쟁 이게 힘의 논리죠. 우리가 아무리 이상주의를 강조해도 현실 세계에서는 힘의 논리가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상주의는 이제 국제법, 그다음에 규범, 제도로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엔은 이런 걸 추구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힘의 논리가 지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윤리라는 것은 인간 중심의 윤리였어요. 그렇죠? 윤리는 인간 중심을 해서 이제 따져보는 것인데 이게 점점 이제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어떤 윤리적인 그 범위가 그래서 동물, 그 다음에 생명 중심이라는 건 여기다 이제 식물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죠. 식물. 그 다음에 대주윤리는 모든 생태계까지 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까지 다 이제 구체적인 생명이 없는 것까지 다 윤리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동물 중심주의 윤리는 싱어, 레건 그래서 동물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요새는 뭐 동물을 학대했다. 그러면 형사처벌까지 되죠.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생명 중심주의 윤리는 테일러 모든 생명체, 식물까지 포함이 된다. 알겠죠? 네. 그다음에 대지윤리는 레오폴드 생태 중심주의 윤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 그러니까 돌, 물, 공기까지도 우리가 윤리적 고려의 대상이 돼야 된다. 알겠죠? 생명 외경 사상 슈바이처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종차별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종차별주의가 점점 사라져가는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고 식물은 이제 또 윤리적 고려의 대상에서 멀어진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종차별주의를 없애야 된다. 이게 점점 이제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참된 알매에 도달한 사람을 가장 이상적인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 알라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너 자신의 무지함을 알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라톤은 이상국가론. 그래서 플라톤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사람을 철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머리에는 지혜가 있고 가슴에는 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이 세 가지 덕을 갖춘 사람을 철인이라고 했어요.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스리는 게 이상국가.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용기 있는 사람이 군인을 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생산을 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형성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자, 정명사상. 이거는 뭐냐면은 공자의 제자가 이제 물었어요. 스승님,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군군신신 부부자자. 그래서 이거는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자식이 자식다우면 세상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평화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각자 맡은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름값을 하려는 거. 정명.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평화로운 근본 원리고, 근데 유교,
유교는 이제 공자님의 사상을 갖다 집대성한 건데 이게 이제 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현세에서 도덕적인 삶을 인간답게 잘 살자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인간은 군자라고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모아놓은 게 노노. 근데 기본적인 사상이 삼강오륜. 근데 충성. 나 자신에게는 충성하고 남한테는 너그럽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알겠죠? 그리고 충효사상.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부터 국가 지배, 국가를 통치하는 수단으로 유교 사상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충효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동사회, 유교의 이상적인 사회를 대동사회라고 하죠. 그래서 인륜이 실현되고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 그 극기복례, 인의 실천 방법이다. 인이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그래서 이게 이기심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간다. 그래서 예라는 것은 인사를 잘하는 것도 예지만은 예라는 것은 예절이죠. 예라는 것은 뭐냐면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배려하는 거. 그러니까 윗사람을 배려하니까 뭐 대중교통에서 자리도 양보하고 뭐 인사도 하고 이런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꼭 윗사람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실천하는 방법은 이기심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간다는 극기복례. 그 다음에 기소불용 물시여인이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남도 원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려는 거죠. 근데 맹자는 성선설,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이런 것이고 호연지기, 꺼릴 것 없는 크고 넓은 도덕적 용기다. 이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평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호연지기가 몸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거죠. 네. 어떤 당당함이라 할까 이런 겁니다. 근데 사단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런 네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측은해하는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양지심,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요. 약자에게 양보를 하고 시비지심, 옳고 그른 걸 가리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알겠죠? 사단. 그다음에 순자는 성악설, 고자는 이제 성무선악설.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백지설이에요, 그걸. 그래서 태어날 때는 백지처럼 하얗게 태어나지만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악하게 되기도 하고 선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노자의 사상을 집대성한 게 도교죠. 그리고 그 말씀을 모아놓은 게 이제 그 사상을 모아놓은 게 도덕경이고, 그리고 이건 무의자연입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라. 스스로 그러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유태인 교육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유태인 교육은 이제 국어 영어 수학에서 애들을 갖다 전교 1등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아이가 가장 잘하는 걸 찾아주는 게 목표라고 그러잖아요. 교육의 목표. 그게 무의자연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억지로 뭐 남한테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소국가민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국가의 사이즈는 작아야 돼. 소국. 그리고 과민 이 과자가 적대는 뜻이에요. 뭐 과부할 때 그 과자가 남편이 없는 사람은 과부라고 그러죠. 이게 적대는 뜻이에요. 소국과민.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나라는 너무나 큰 규모가 크면은 공동체의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그 숫자가 너무 많아도. 그다음에 상선약수. 도교에서는 가장 으뜸으로 치는 걸 물이라고 그래요. 물.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알겠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물은 굉장히 부드럽죠.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깨끗하게 해줘요. 그리고 자신은 스스로 늘 낮은 곳으로 향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자는 재물, 만물을 차별하지 않는다. 좌망,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걸 좌망, 심재라고 합니다. 장자. 근데 불교는 석가모니, 그러니까 이제 그 창시를 한 거고, 근데 생명 존중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계율이 제일이 불사생입니다. 살아있는 걸 절대로 죽이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서 만약에 에프킬라 이런 모기약이 있다 그러면 그 절은 가면 안 돼요. 그건 기본적인 부처님의 말씀조차도 지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해충은 쫓는 것이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근데 윤회, 내가 지은 오보에 따라서 다음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연기설이죠. 다 지금의 내가 한 오보에 따라서 그 다음에 다 그 인과응보에 따라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런데 이상적 인간상은 불교는 보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교는 군자, 도교는 지인, 신인, 선인, 신적인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 이게. 근데 지인도 이게 지극한 경지. 선인은 신성 같은 경지. 이런 한자어입니다. 조선은 선비라고 그랬고 플라톤은 철이. 알겠죠? 예. 그래서 절에 가면은 보통 이제 보살님이라고 많이 불러줘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분이 보살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보살처럼 살려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상부상조, 품하시는 1대1 노동교환입니다. 과거 이제 농경사회에서 서로 이제 가까운 지끼리 서로 힘든 일 있으면 조금씩 가서 도와주고 다음에 우리가 뭐 일이 있을 때 와서 도와주고 이런 걸 품앗이라고 합니다. 둘에는 마을 단위의 공동노동. 과거에 이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뭐 김내기, 뭐 모내기 할 때 힘이 든데 그 뭐 각자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마을 단위로 뭉쳐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농사를 짓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게 즐겁고 힘이 훨씬 덜 든다는 거죠. 그래서 도래. 걔는 친목을 도모하고 현실적 이익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갯날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제 갯돈을 타서 필요한 일에 쓰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이제 개를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향도는 불교에서 유래한 겁니다. 지역 유력민, 보통 이제 어떤 권력이라든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 아래 공동체적 유대감을 강화한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절에서 뭐 탑을 올린다든지 뭐 건물을 새로 짓는다 할 때 이제 이런 행사를 많이 했고 일, 놀이, 제의를 할 때 이런 게 이제 필요했다. 그 다음에 향약, 향촌자치규약의 준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조선시대 사림이 이제 낙향을 해서 그 어떤 그 향촌 사회를 갖다 어떤 정신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공급했다고 그러죠. 보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속을 교화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덕업상권, 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 예. 그 다음에 이해속상교, 예절을 지키며 서로 사귄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끼리 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가까워지면 예절을 무시하고 막대하고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절을 지킬 줄 아는 거. 예절이 인사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절이라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것도 뭐 예절이라고 해서 높은 사람한테만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나이가 많건 뭐 지위가 높건 간에 또 아랫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이게 다 예절입니다. 과실상규. 잘못은 물론 이제 때로는 덮어줄 수도 있지만 서로 꾸짖고 바로 가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게 과실상규입니다. 환란상율. 어려울 때는 서로 돕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용어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체성은 주인의식.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거. 뭐 비교한다든지 남의 눈치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근데 절제는 욕망을 알맞게 조절을 한다. 알겠죠? 근데 아노미는 이제 현대 사회 보통 이제 특징이라고 그러죠. 무규범, 규범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내가 규범이야, 내가 왕이고, 그렇죠? 무질서 상태. 다원화는 다양하다, 회귀라는 똑같다. 그다음에 이제 익명성은 이제 실명을 밝히지 않는다, 정체를 모른다예요. 그래서 도시의 특징이죠. 서로를 잘 모르는 거. 그다음에 역지사지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 그래서 도덕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그 사자성어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이 져야 되는 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자기가 좀 뭐 어떤 선택받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 그것이 뭐 권력이 됐건 재력이 됐건 뭐 체력이 됐건 거기에 맞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딜레마는 두 가지 이상의 선택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면은 옳은 행동은 권하고 잘못된 행동은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산정약용 도덕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이죠. 그래서 실학을 집대성한 그 중농학파입니다. 또 목민심서 목민이라는 게 뭐냐면은 관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패가 심했고 뭐 탕가놀이 이런 게 많았죠. 조선시대 특히 조선 후기에 가면 그래서 목민관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글들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청렴을 강조했고 성찰은 이제 반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3번을 반성을 해야 된다. 사회계약서는 루소가 강조를 했고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은 칸트, 로크, 루소가 있고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베카리아라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요새 시험에 잘 안 내는 추세인데 간혹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읽어두면은 가서 이제 시험 볼 때 당황하지 않죠. 자, 남북 분단의 원인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변에 만만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게 뭐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일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 남북 분단이 해소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통일되기를 원하는 주변 국가는 전혀 없다 그러죠. 미국조차도. 그다음에 이제 민족 역량이 부족하다. 결정적인 원인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네, 집단주의는 이제 북한의 집단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상입니다. 알겠죠? 주체 사상은 뭐 사상이라기보다도 김씨 집안의 어떤 지배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남북 간의 통일 정책은 남한은 기능주의적 접근, 가능한 것부터 자꾸 교류를 해서 서로 이제 자꾸 정서적으로 이렇게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능주의적 접근, 그런 걸 남북 연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북한은 고려 연방 아니면 남북 연방, 연방 나오면 북한입니다.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하고, 근데 북한의 언어를 이제 그 문화어라고 합니다. 도움 법칙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이제 량심, 력사, 로인, 여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도움 법칙을 지키거든요. 근데 북한은 도움 법칙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북한의 뉴스를 보면 호전적, 전투적 용어로 굉장히 많이 써요. 이게 이제 된소리 현상인데 쌍시옷. 그러니까 이제 조폭들이 많이 쓰는 그런 말들을 정서가 거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언어들이죠. 그 다음에 7.4 남북 공동성명은 1972년에 남북 최초의 합의 문서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나라의 어떤 의지하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이제 합치자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롭게 그런 민족 대단계를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6.15 공동선언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사이에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그다음에 사자회담하면 남한 우리나라와 미국이죠. 근데 북한과 중국 이걸 사자회담이라고 하고 여기다 일본과 러시아가 합쳐지면 이걸 육자회담이라 합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보통 실용주의 실리 외교를 펼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적인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고.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얼만큼 돈이 들건 어떤 희생이 따르건 간에 이건 사람이 해야 될 도리라는 거예요. 인도주의라는 게. 그래서 이건 무조건 왜 생으로 가족이 이별한 거거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단 비용은 우리가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과 대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대표적인 게 국방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죠.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평화 비용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어려울 때 식량도 지원하고 뭐 개성공단은 이미 이제 다 파괴가 됐지만은 이런 이 평화를 그나마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비용을 얘기하고 통일됐다고 해서 우리가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죠. 왜? 사회 간접 자본을 새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전력, 상하수도, 도로, 철도 뭐 이게 다 새로 깔아야 되거든요. 그 열악한 북한의 어떤 시설들을. 자, 이것으로 이제 도덕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